저는 그 노원에 오랫동안 살고 있고요. 현재는 그 법무사업을 개업하고 있습니다. 주 관심사로는 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뭐 경매 이런 쪽에 제 전공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 민법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데 특별법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고 특별히 생겼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좀 더 하고 있죠. 계약을 하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계약 자체를 하면서 분쟁이라기보다는 이제 계약 후에 예. 이제 계약을 잘못해서 예, 예. 계약 때 챙겨야 될 것들을 잘 못 챙기셔서 이게 나중에 서로 이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어떤 부분들을 잘 못 챙기는 거죠? 원래는 이제 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등기부상 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보통 이제 소유자가 나오기보다는 뭐 부인이나 배우자 또는 아버지 아들 또 아니면 친척이 나와서 내가 이거 다 주관한다 이렇게 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대리인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대리인이라는 그 위임장이 있고 그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찍혀 있고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구비하지 않고 그냥 내가 다 한다 이렇게 나와서 하는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등기부상 주인이 나 이런 계약 모른다든지 아니면 세부 내용에 대해서 자기는 동의한 바 없다든지 뭐 이런 분쟁이 이제 생길 수 있죠. 남편이라도 안 되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딱 본인하고 그럼요. 계약을 아니면 위임장을 가져오든지. 그렇죠. 그래. 계약 당사자 문제가 제일 크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큰 사고가 나려면 뭐 보증금이 좀 많다. 1억에 뭐 300만 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대리인이 아닌 그 정식 위임장이 없는 부인이 와서 그 돈을 받아가면은 받아가지고 남편한테 잘 전달이 되면 모르는데 부인이 뭐 딴 데다 쓴다든지 혹시 또 비행기를 탄다든지 그러면은 남편은 모르는 일이죠. 예. 그럼 계약서는 분명히 있지만은 위임장이 없으니까 잘못된 계약이죠. 만약 계약을 하고 나서 그걸 발견했을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집주인 소유자를 찾아서 당신이 이 계약을 승인을 하는 거냐 맞냐라고 묻고 맞다 그러면 그분의 도장이라도 하나 더 받아놔야죠. 이렇게 확인을. 근데 그것은 원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잘 챙겨야 되는데 중개업소에서는 또 이렇게 고객을 신문하듯이 남편이라고 하는데 위임장 받아오세요. 진짜 남편이 맞습니까? 뭐 이렇게 따지면은 그 물건을 자기 점포에 안 내놓을 수도 있죠. 돈이 걸리면 그래도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따져야 되네요. 그렇죠. 따져야죠. 본인이 잘못한 제 동생이 가서 계약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주인이 아니고 집주인이 아니고 들어오는 그렇죠. 사람도 그런 경우도 문제가 생깁니까? 임차인. 예, 예. 임차인이 대리인인 경우에도 예.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자기가 어떠한 사안들을 잘 살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잘 살펴보고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 살펴보지도 않고 덜썩 계약을 대리인을 통해서 했어요. 대리인이 잘못했어요. 예. 그러면 대리인이 잘 안 알아보고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자기한테 귀속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너무 불리하게 되면 부인하겠죠. 나는 그 동생한테 위임장 해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동생이 내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그냥 쓴 거다. 뭐 이런 경우도 가죠. 제일 큰 문제가 당사자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계약하는가, 예. 계약 당사자들에 대해서 명확히 실임차인하고 또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하고 나와서 이렇게 계약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등기부상 소유자가 안 나오거나 실임차인이 안 나올 때는 서로가 누구를 대리하는지 명확히 인감증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위임장에 써서 입증을 해야죠. 그걸 이제 중개사님들이 잘 이제 챙겨주시면 좋은데 그분들만 탓하기보다는 본인이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본인도 따져봐야죠. 중개는 없이 당사자끼리 계약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그렇죠. 그럴 경우는 더 주의를 하셔야죠.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내면서 보니까 당사자 계약이
굉장히 그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물론 중개 수수료를 아낀다는 그런 이제 장점도 있지만은 그 당사자끼리 하면은 의견에 차이가 있을 때 그걸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또 이런 전문적으로 이런 것을 챙겨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당사자들끼리 그냥 간딱하게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이럴 때 이제 그 많은 분쟁이 야기되죠. 중개인들이 좀 잘못 선택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죠. 중개사님들이 이제 고지 의무가 있는데 그 상대편한테 즉 그 임대인한테 모든 사안을 잘 알아가지고 또 임차인한테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뭐 빼먹으시거나 뭐 아니면 잘 몰라서 체크를 못하거나 이런 문제도 있죠. 그 당사자 문제 말고 또 다른 계약상에 뭐 자주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 내가 빌리는 그 가게라면 점포라면 점포의 크기라든지 이 위치라든지 이런 거하고 내가 쓰고 있는 계약서 이거하고 또 공부 즉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하고 다 일치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그냥 떼어달라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숫자와 글씨만 있는 걸 떼주는데 도면을 첨부한 걸 떼달라고 그러면 그 가게의 위치나 가로 세로 넓이 이런 게 다 표시되어 있는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하고 내가 쓰는 계약서의 내용하고 또 등기부상 내용하고 일치하는가 이렇게 봐야죠. 도면이 중요하네. 실제를 그렇죠. 사실 확인은 말로만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실제 실물도 거기 도면에 있는 뭐 가로 10m 이렇게 하면 가지고 와서 10m 나오는지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제 관공서에 보통 임차 건물을 해가지고 그 임차인이 그 용도에 맞는 어떤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업에 인허가나 사업자 등록이나 뭐 프랜차이즈 이렇게 감행하고 하는데 거기서 점포 얼마 크기 이 뭐 이상 뭐 이런 조건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실물 이 크기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에 보면은 그 이제 안쪽을 이렇게 벽 두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면적이라 할지라도 벽 바깥쪽을 재서 하는 거와 벽 중앙을 재서 하는 거와 벽 이 안쪽을 재서 하는 거에 대해서 면적이 뭐 넓은 것은 한두 평 이상씩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교습소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건 그 면적의 제한이 있거든요. 뭐 얼마 정도 커야 된다 이렇게. 근데 그것이 실제로 재보니까 그게 안 나와요. 그렇다면 이제 그 인허가를 못 받게 되니까 손해를 보게 되죠. 계약할 때도 자들고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섬세해야 됩니다. 자기 거기 때문에. 이 당사자 문제, 그다음에 이 도면 확인 문제, 사실 확인 문제, 또 다른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임차 보증금을 내지 않습니까? 1억이 얼마 이렇게 했으면 과연 1억을 나중에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중간에 어떤 불측의 사례, 즉 집이 경매 붙었을 때 그 건물이 그랬을 때도 내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채권 확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이 호수 상가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그 건물 하나니까 그 등기부등만 딱 떼어보면 거기에 설정이 얼마 있는지 딱 알고 그거하고 비교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커다란 단독 건물일 때 그 안에 호수 상가들이 많이 있고 뭐 여러 층에 걸쳐서 입주자들이 많았을 때 그때 내가 이제 그 중에 하나의 호수에 임차인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이 전체가 경매에 붙는다면 나는 배당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살펴봐요. 복합 건물일 경우 더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단독일 때는 그래도 문제가 적은데 그런 뭐 계약 당사자 문제, 그다음에 이 사실 확인 문제, 그다음에 그 건물 실제 가격 문제 이런 것들 말고 또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계약 기간 같은 것도 문제가.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분쟁의 사례들을 보면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을 해서 그게 명도당하고 그다음에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대리권이 없는 사람하고 예. 이렇게 대리를 한다든지 또 세를 얻은 사람하고 전대차 계약을 또 한다든지 원래 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집주인의 즉 건물주의 동의를 받으면 이 세를 얻은 사람도 또 세를 넣을 수 있거든요. 동의를 만약 안 받으면요. 안 받으면은 그 집주인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가 없죠. 집주인에 대해서 예. 그 계약 당사자하고는 예, 당사자끼리는 이제 네, 얘기가 되지만,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고가 있었는가 하면, 자기가 월세로 얻습니다. 예, 예. 월세로 점포를 얻고 이 전대를 전세로 놓는 거예요. 그리고 푼돈 주고 목돈 가져오는 거래요. 예, 이거 다 인도가 되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자기는 그 목돈 가지고 이제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이렇게 잠적을 하는 이 경우가 있죠. 그래서 등기부를 꼭 확인하는데 등기부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따끈따끈한 등기부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방금 띈 거라는 뜻인데 우리가 인터넷으로 보통 띄지 않습니까? 예, 보통 인터넷 많이 보죠.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 막 프린터에서 나온 이 종이는 약간 따뜻합니다. 예. 금방 띈 거니까. 그래서 따끈따끈한 등기부로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죠. 어제 띈 거라든지 한 달 전에 띈 거라든지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예, 기간이 바로 그날. 그렇죠. 예, 그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계약을 하게 되면 어제 와서 띄워봤다 하더라도 계약서 쓸 때 이 순간에 또 띄워보셔야 돼요. 그 쓸 때 어떻게 떼보죠? 인터넷으로 바로 떼면 됩니까? 바로 띄면 되죠. 뭐, 한 10초면 띄니까. 그래서 딱. 그 자리에서 계약할 때 그 자리에 떼는 그렇죠. 게 예. 따끈따끈한. 그렇죠. 말 좋네. 계약서를 딱 쓰고 돈을 건네기 전에 딱 떼워야죠. 이게 보통 맞는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며칠 그렇죠. 전에 어제 가지고 띈 거, 뭐 며칠 전에 띈 거, 심한 건 한 달 전에 띈 거. 그런 거 가지고 그냥 하는. 그렇죠. 그러나 어제까진 깨끗했는데 오늘 아침에 뭐 감유나 뭐 이런 게 또 들어왔을 수도 있다고요. 또 임대인이 뭐 그러기는 어렵겠지만 아무튼 또 다른 데다 설정을 했거나 그런 걸 모르고 내가 어저께나 그저께 본 등기부 상태인 줄 알고 계약을 하게 되면 불측의 손해를 보게 되죠. 네. 조그만 거 하나라도 뭐 그냥 대충 했다가는 큰 사고들이 터지겠네요. 그렇죠. 이게 사고라는 것은 확률로 얘기할 거는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만약에 100만 분의 1이라 그러면 안전하겠군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란 얘기죠. 100만 분의 1짜리에도 그 확률이 자기한테 맞아 떨어지면 자기한테 닥치면 바로 100%니까. 그래서 늘상 이제 세심하게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 이제 이 점포를 얻어서 장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도 생업이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돈이 투자되고 하는데 그 기반인 점포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면 다른 일에도 큰 지장을 받게 되죠.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계약할 때 계약서 쓴 날이 권리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중도금 치른 날이 발생하는지 잔금을 다 치러야 발생하는지 그게 좀 애매하던데. 그건 원래는 이제 이 잔금을 치르고 또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항력이라고 있는데 그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또 따로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계약이 유효한 계약이어야지 되는데 유효한 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잔금을 치렀을 때가 유효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그 다음 날에 대항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지금 법에 잔금 다 치르고 사업자 등록까지 해야 완벽한. 그렇죠. 예. 근데 보통 저 상가 들어갈 때 계약해놓고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중간에. 예. 인테리어 하는 기간 동안은 권리가 없는 겁니까? 그냥 아니요. 집주인이 뭐 인테리어 못합니다 이러면 아니, 어쨌든 되죠. 저 잔금 치르기 전에 예. 잔금 치르기 전에 양해 사항이죠. 예를 들어서 계약하고 이제 보통 뭐 프리렌탈 뭐 그런 기간을 설정해 주기도 하는데 임대료 안 받는 기간 그걸 설정해 주기로 하는데 보통 인테리어 할 수 있는 기간 정도는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차라리 잔금일을 좀 늦추고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사이에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 주는 거죠.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한 법적으로 명확한 건 없는 없죠. 그건 양해 사항인데. 당사자간 합의 쪽.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건 이제 임대인 쪽에 좀 불리하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이제 잘 안 해주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집을 점포를 개방해 주지 않습니까? 물론 임차인이 거기 가서 많은 돈을 들이고 잔금을 안 치를 리는 없겠지만 또 이제 뭐 그럴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커다란 지하 공간을 이제 임대차를 해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잔금을 좀 한 달이나 이렇게 뒤로 잡고 그 사이에 인테리어를 하게 문을 좀 내가 쓸 수 있게 열어주세요. 열쇠를 주세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그거 걱정 없겠구나 하고 열쇠를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한 달이 지나도 안 나타나서 가보니까 열어보니까 그 안에 쓰레기가 잔뜩 있는 거야. 폐기물 같은 게. 예. 그러면 그 사람은 계약금 버리고 그 폐기물을 돈 받고 갖다 쌓아놓고 도망간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잔금을 다 치른 다음에 개방을 하려고.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뭘 해야.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신뢰예요, 서로. 신뢰. 그리고 중개사님이 얼마나 중간에서 임대인도 잘 알고 임차인도 잘 아는 거라면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비상식적인 일은 안 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그런 걸 이제 권고해 줄 수는 있는데 뭐 법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법으로 안 된 당사자 간의 합의상 이런 거는 중개인 역할이 아주 중요하겠죠.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걸 짚어줘야. 직거래보다는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를 끼고 이렇게 계약하시는 게 좋으시다는 거죠. 뭐 법무사님이 상담하신 사례 중에나 아니면 아시는 사례 중에 뭐 아주 좀 특징적으로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뭐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이제 그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죠. 뭐 말하자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보통 이 옛날 건물을 이렇게 보면 본 건물은 딱 그 건축허가 난 건물은 원래 있고 공간이 그래도 남잖아요. 건축허가가 만약에 100평 땅이라면 이 건물을 깔 수 있는 걸 건폐율이라고 하는데 건폐율이 뭐 2종일 때는 60%, 또 3종일 때는 50% 이렇게 해서 100평이면 바닥을 50평 정도만 5, 60평만 깔게 돼 있다고요. 그럼 나머지 4, 50평이 공간이 남잖아요. 거기에는 뭐 이렇게 이 주차를 한다든지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둬야 되는데 정원을 조성한다든지. 근데 사람들이 또 그게 아까우니까 그 빈 공간에다가 달아낸다고 보통 달아낸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무허가로 이렇게 달아내요. 그러면은 그것이 또 잘 달아내면 뭐 유허가인지 무허가인지 얼핏 봐서는 모르는 거야. 이제 이렇게. 근데 그것을 이제 임대차 계약을 이제 맺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간과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물 대장에 도면을 떼보면 그 부분이 없습니다. 이거 건축물 대장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의문을 가졌을 텐데 그걸 안 떼어보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자체를 띄면 그게 불법 건축물로 달아낸 것인 적발이 되면 그 건축물 대장 자체에도 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써 있어요. 그 대장이 나옵니까? 그렇죠. 저는 한 번도 못 봐가지고. 그러면 이제 인허가를 해줄 때 그 불법 건축물에는 인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주도 또 안 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불법 건축물은 뭐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도 효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자 등록. 아무것도. 그렇죠. 자기가 뭘 하냐에 따라서 그냥 거기다가 그냥 뭐 사업자 등록 안 하고 그 불법으로 그냥 야채 장사를 한다. 아니면 뭐 떡볶이를 고소 판다. 이러면 뭐 그냥 가능하겠지만 정식으로 등록이나 인허가를 할 때는 유허가인 건물, 건축물 대장에 올바른 것만 이렇게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쓸 때 건축물 대장하고 숫자를 딱 맞춰야 되겠네요. 그렇죠. 틀리버리면 허가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제 달아낸 건지 아닌지. 근데 잘못 기재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건 이제 정정하면 되죠. 뭐 가서. 사실관계가 맞고 잘못 기재만 했다면 정정하면 되는데 이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그 달아낸 건물을 누가 임차했는데 서로 뭐 내심에 이걸 무엇에 쓴다라고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먼저 떡볶이 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임대인도 뭐 알아서 장사하려는가 보다 하고 임대차 계약을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그냥 썼어요. 중개업소도 종전에 뭐 이게 떡볶이 하던 사람이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까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공부하고 대조해보지도 않고 그냥 이게 써줬습니다. 그냥. 그런데 사실은 임차인은 거기다가 음식 뭐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약을 다 하고 보니까 가서 이제 신청을 할 거 아니겠어요. 프랜차이즈 업에 신청을 하니까 이러이러한 서류를 떼오라라는 거야. 그 서류를 떼다 보니까 거기 불법 건축물이라고 또 적혀 있고 불법 건축물은 프랜차이즈에서 이렇게 등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분쟁이 붙은 거죠. 그러면 그 임차인은 임대인 보고 너 사기 쳤지 않았느냐? 이걸 나한테 알려줬으면 내가 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 임대인은 네가 뭐 한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냐 언제? 근데 그 계약이 또 겹치려 보니까 임차인 본인이 계약을 한 게 아니에요. 임차인은 아들인데 나이 많으신 노인네인 아버지가 와서 그냥 계약을 한 거야. 대리로. 그러다 보니까 그 뭐 할지를 원래는 얘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사업자 등록이 안 나올 텐데요. 뭐 그런 건 안 될 텐데요. 이런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냥 아무런 그런 그 대화가 없이 그냥 임차한다는 목적만 몫이 좋다 이것만 보고 딱 계약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분쟁이 붙어가지고 결국엔 이제 서로 형사 고소도 하고 또 민사 소송도 하고 해서 이제 결론은 서로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가지고 그건 뭐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정을 해요. 조정. 항상 조정이다 그죠? 임대차에 관한 건 뭐 판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 뭐 복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또 뭐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다고 하듯이 임차인 말도 가만히 들어보면 임차인 말도 일리가 있고 임대인 말 들어보면 임대인 말도 일리가 있고 그걸 법으로 딱 이렇게 절단하자면 어느 한쪽에 굉장히 저거 하고 해서 이제 판사들이 조정안을 내죠. 이러이러한 당신도 좀 실수한 거 있고 당신도 좀 그거와 함께 이렇게 양보해서 이런 안을 하십시오라고 조정으로 하죠. 근데 그 조정 과정에서 법률 비용이 더 들겠다 그죠? 그렇죠. 변호사 쓸데없이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했잖아 이미. 당사자가 막걸리 한 잔 놓고 대화했으면 될 일을 처음에 계약할 때 잘했으면 될 일을 그렇죠. 처음에 그랬으면 더 좋죠. 내가 이거 무엇에 쓰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임대인은 항상 임대인이 이걸 책임지는 건 아니니까 임대인이 얘기를 해야죠. 당신이 다 그게 구청이나 세무서나 가 알아봐라. 이 집은 내가 달아낸 거다. 이렇게는 얘기를 해줬어야죠. 그러니까 계약 쓸 때 대화도 많이 하고 그다음 서류도 많이 붙이고 이래야 그렇죠. 실제로 손해를 적게 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욕심에 가려서 그래요. 몫이 굉장히 좋은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목 좋다는 것에만 꽂힌 거죠. 이제 하나만. 그러니까 급한 그 마음마로 그냥 하다가 그렇죠. 잔잔한 실수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네요. 그게 좀 안타까운 사례죠. 근데 그것은 이제 아주 많은 사례가 엮인 거고 작은 것들을 이제 실수를 해도 특히 면적 같은 게 실제로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이 구분상가 같은 게 분양 면적이라 해서 임대차 계약 면적이 따로 있고 실면적이 또 따로 있어요. 전용 면적이라고. 또 여러 가지 개념이 있네요. 면적해도 그런데 계약서는 그냥 계약 분양 면적을 적거든요. 실면적을 적는 게 아니라. 근데 또 등기부상에는 실면적으로 나와 있어요. 두 개 다릅니까? 그러면? 다르면 어떻게 하죠? 그럼 원래는 이제 등기부상 면적을 적어야지. 전용 면적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니까. 전용 얼마 이렇게죠. 그런데 뭐 학원을 만약에 교습소를 한다. 그게 10평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10평은 계약상 면적이 아니라 실평수예요. 학원 또 그런. 그렇죠. 그럼 학원에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교육청 직원이 자가지고 나와서 잽니다. 아이고야. 그러면 실 면적, 그다음 등기부상 면적, 계약상 면적 뭐 다 다를 수. 그게 그렇죠. 그 일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려냐에 따라서 이 주의도가 좀 높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관공서에 인허가 등록을 받는 사항이라면 이제 정확히 해야죠. 자들고 해야죠. 인허가 상하면 더 철저히 해야 돼요.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기준을 이게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죠. 계약 쓸 때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탁탁 단답형으로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제 첫째 그 계약서 쓸 때는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따끈따끈한 걸로 늘상 봐야 된다. 근데 한 3번 봐야 돼요. 3번. 처음에 얘기할 때, 야, 이런 집이,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그럼 등기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쓸 때 보고, 잔금 치를 때 또 보고. 3번이나 봐야 되네요. 그렇죠.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압류가 들어온다든지, 저당권이 생겼다든지, 이러면 또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건축물 대장은 꼭 도면을 포함해서, 이렇게 봐라. 건축물 대장은 금방 변동되는 건 아니니까 계약시나 이럴 때 미리 띄워보면 되죠. 거기에 혹시 내가 들어가는 점포는 달아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건물에 달아낸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건축물 대장에 불법 건축물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럼 내가 사업자 등록을 못 내는 거예요. 내가 그 불법 건축물 달아내는 곳에다 차리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는 이제 큰 손실을 보니까 꼭 건축물 대장은 떼어봐야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 목적에 맞는지 이제 뭐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이런 또 구분이 있거든요. 저도 뭐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그런 구분이 있다는 건 알죠. 그러면 어떤 시설은 1종에는 안 되고 2종에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시설 구분이 뭐 등기부상에 나옵니까? 그렇죠. 다 나오죠. 다 나오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업종이 관공서에 인허가나 등록이 사항일 땐 그 관공서에 가서 먼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여기 계약하려는 게 1종인데 여기에도 가능하냐? 여기 2종인데 여기도 가능하냐? 아니면 일반 건물인데 여기도 가능하냐? 이렇게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목적에 맞는 건물인지를 임차인이 알아봐야죠. 임대인이 다양한 임차인을 위해서 그것까지 다 지식으로 알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용 목적에 맞는 건물인지를 임차인이 이 인허가 사항일 때는 꼭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유자 본인이 나오는지 또 대리인이 나올 때는 아까 위임장을 정확히 이제 위임장도 가짜로 써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감증명을 붙이잖아요. 인감도장하고. 근데 인감증명을 대리로 띄면 안 돼요. 꼭 임대인 본인이 띈 거야죠. 왜냐하면 이제 극단적인 예로 뭐 부인이라든지 이렇게 배우자는 그 상대편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훔칠 수 있잖아요. 그래 가져가서 자기가 대신 뛸 수 있죠. 그래가지고 계약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감증명은 본인이 띄라는 거죠. 그리고 위임장도 내 눈앞에서 쓰지 말고 써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본인한테 받아 써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최소한도 뭐 표현 대리라든지 아무튼 본인한테 그 대리인이 한 행위를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이 있는데 임대차 기간은 상가인 경우는 1년이 기본입니다. 1년. 그렇게 짧습니까? 예. 인테리어 하고 오면 한두 달 갚으려고 1년이면 그래서 바로 문제 생기고. 그래서 이제 생긴 문제가 이제 갱신 청구권이라고 계약한 때로부터 5년간 5년간 갱신 청구권이 있습니다. 1년은 기본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1년 미만 정한 것은 1년으로 본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1년 지났다 하더라도 맞바로 비워줘야 되는 게 아니라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한테 통지를 합니다. 나는 이제 더 있고 싶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
그렇게 해서 4번을 더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 5년을. 5년이 보장되는 건데 그것도 가서 신청을 해야 되냐? 이제 가만있으면 보장되는 게 내용 아니에요. 증명 우편으로 보내야죠. 통지를 해줘야죠. 가만있으면 5년 보장되는 점 그게 예,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가만히 있을 때는 서로 가만히 있었, 이제 계약 종료 시점까지 서로 가만히 있으면 묵시의 갱신이라 해서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예. 근데 한 3개월 전에 집주인이 와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됩니까, 그러면? 그때 나는 아직 그 3개월에서 1개월 사이 전에 그걸 통지하는 거기 때문에 묵시의 아니라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죠. 그 집주인 나가라 해도 청구권 행사법이 그렇죠. 예. 그 행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돼 있네, 그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인데 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꼭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내라는 거죠. 예. 뭐 문자로 보내도 흔적은 남겠지만 법상으로는 이 확정 일자인이 있는 문서로 이렇게 보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로도 하고 문자로도 보내지만 내용 증명 우편도 꼭 보내라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재소전 화해 특약 조항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건 임대인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이 뭐 3개월 동안 이렇게 뭐 계약서에 다 있고 임대차 보호법에도 있지만 실제로 임대료를 안 내고 그러면 그걸 내보내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명도 소송을 하려면 그게 짧아야 6개월, 길면 1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임차인들은 오히려 그 보증금 다 까먹을 동안 버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소송에서 지면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 계약할 때 재소전 화해라고 미리 소송을 하는 거예요. 미리. 그런 조항이 이제 건물 많이 임대하는 사람들은 넣어요. 그래서 재소전 화해를 하는데 그 부분이 있으면은 주의해야죠. 자기가 그런 의무 위반을 안 하도록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주의할 사항들이 참 많네요. 많은데. 그렇죠. 만약 그래 주의를 했는데도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죠? 예, 그러면 일단 이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자기가 당면한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일단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자기가 그냥 우왕좌왕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다는 또 실기, 기회를 놓치는,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주의할 게 이 임대차 보호법이 약간 전문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누가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해당자는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같은 법무사나 변호사나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렇게 물어보시고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자기 상황이 뭔지 자기의 현재 법적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그다음에 내가 대응할 전략은 뭔지 이걸 이제 디자인을 해야죠. 대응은 결국 소송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죠. 결국에 모든 분쟁은 대화가 안 되고 서로 뻗팅기면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할 수 있는 하는 소송은 대체로 그 명도 소송 및 밀린 임대료 달래는 소송. 그리고 임차인이 하는 소송은 이 보증금을 또 안 빼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저도 사업할 때 한 2년 동안 안 빼주는 바람에 막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손해배상이 있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죠 법률적으로는.